오늘 서울시민 통일 강좌에 기회를 주신 종신대 통일교육센터와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서울시민 통일 강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메이데이 근로자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통일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30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들어갔었고, 그동안에 대통령 8분을 모셨습니다. 8분의 대통령 가운데 제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보좌해드린 대통령은 4분이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봉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하여튼 대통령 통일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오늘 강좌를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또 이와 관련해서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책을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 책의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헌법으로 본 통일, 그 다음에 통일 여정에서 국민적 합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의 통일 리더십을 끝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낯설게 느껴지는 노래이기는 하는데, 우리는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원래는 1947년에 3.1절 아동 뮤지컬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 그러고, 당초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동안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남북이 이렇게 남북의 분단이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독립보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으로 1954년에 바뀌었고요. 그때는 이제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무력 통일도 이렇게 불사한, 지금은 너무나 평화 통일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통일의 개념이 무력까지도 포함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일, 지금 2025년인데요. 우리에게 통일은 무슨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인데, 광복의 의미가 여러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온전히 한반도 영토에 있어서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온전한 주권을 완전히 찾아왔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분단 국가로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이 되려면 사실은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영토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한반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런 통일 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 정책, 통일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위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 부분이 있는데요.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국민적 합의 부분이 왜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쓴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의 제목도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노태우 대통령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왜 30년 가까이 된 수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노태우 대통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6공화국 헌법 체제가 1987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헌법 체제이고 그 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민주화로 인해서 마련이 돼서 실질적으로 통일 문제의 논의가 활성화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6공화국 헌법에 들어서서 비로소 그 국가의 책무로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이 총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지금까지도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근간이 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때 당시에 여야 합의, 그때 여소야대 4당 체제였었는데 여야 합의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계승이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있어서 남북 관계도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대북 정책 통일 정책으로서 정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승되어 온 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승될 수 있었던 그 국민적 합의 부분, 그 국내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요인이 그것을 가능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공화국의 헌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책무로서 처음으로 평화적 통일 정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통일된 관련 규정이 총강에 영토 조항이 있었고, 물론 그 4공화국 때 대통령의 의무로서 이제 평화적인 성실 의무가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명실상부하게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로서 평화적 통일이 된 거는 6공화국 헌법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3공화국까지는 사실은 평화통일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지 않았고 그때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공화국 들어서 그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도 나왔고 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 시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공화국 시대 때는 이 정부가 그 5공화국 전두환 시대 때 권위주의적인 정부였었기 때문에 정부가 통일 정책에 대한 정보나 정책을 독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통일과 관련해서 서독 우리가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 서독의 그 기본법상의 통일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이 그 당시에 동독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탈냉전 시대 때에 통일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아무도 역사적으로 그 통일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서독 기본법에는 통일과 관련한 조항이 체계적으로 잘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23조에 보면은 독일 연방이 통일에
독일 연방이 독일 연방에 가입을 하면은 지금 있는 기본법의 효력을 동독 지역까지 확장을 한다. 이런 의미로 23조를 뒀었고요. 그 다음에 146조에는 그러니까 독일 전체의 독일 국민들이 향후 통일 헌법에 대해서 제정을 하면 지금 있는 서독의 기본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통일 조항을 두었고, 이 통일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독일이 어쨌든 그 동독의 그 평화혁명 상황, 그 다음에 동독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자연적으로 법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독의 헌법 상황을 저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중에 그 헌법이 개정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헌법 조항에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헌법에는 그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이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에는 영토 조항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그 북한 지역에 대한 그 영토 주권을 헌법상으로 명시를 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평화적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었고, 뒤에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성실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가 처음으로 제6공화국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어려운가? 이것은 그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가 가지는 그 이중적인 특성, 그런 그 복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현상 유지, 지금 분단 현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체제가 다른 북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전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이 중요한 이런 그 안전 유지 부분이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현상을 깨고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을 향해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뭐 보수나 진보나 이런 사람에 따라서 그 변화의 속도나 방법, 인식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 진영 간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고, 정책적인 자율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내재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런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영역을 갖다가 표시를 하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치 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있겠고 야당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양 사이드에 보면은 그 여권의 시민사회 영역이나 야권의 시민사회 영역이 있어서
온전한 국민적 합의가 되려면 이렇게 1, 2, 3, 4 모든 부분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기는 사실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운데 있는 정치 체제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통일 정책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시민사회 영역을 둔 것은요, 그러니까 통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학 개론에 나와 있는 그런 사회 체제가 정치 체제에 우선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한 측면이 있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족 사회 부분을 어떻게 정치권이 반영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항상 정치 부분보다는 사회 영역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1, 2, 3, 4, 5, 6 해서 이제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가능 요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대통령의 국민소통 리더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1988년, 89년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화 직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 부분에 국민적인 통일 논의를 어떻게 수렴을 했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통일 논의 소통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라든지 정당활동, 지방자치, 교육자치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임사에서도 다원화된 사회 각 부분이 자유와 권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98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이 있고 나서 사흘 뒤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NCCK에서 먼저 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발표합니다. 약칭으로 88선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첫 평화통일에 대한 교회의 공식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그 7.4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통일에도 국가적인 국가 이익뿐만 아니고 개인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분단 상처가 치유된다 해서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 주체는 국민, 민중에 둔다 하는 이런 민중의 원칙 두 가지를 분명히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선민주 후통일이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민주화를 거치면서 통일 논의를 민간 통일 운동까지 이렇게 확장시킨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대통령의 국민소통 리더십 중에서 그 당시에는 남북 학생회담 이슈가
그 시민사회의 통일 운동을 갖다가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학생회담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텐데 1988년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계기로 해서 김일성대 학생에게 공개 서한을 해서 국토종단 순례 대행진과 남북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북측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 6월 달에 한번 만나자, 판문점에서 만나자,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6월 15일이 아니고 6월 10일 날 판문점 개최 제안을 판문점 개최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6월 10일 판문점 남북 학생회담을 남북이 개최를 하자 이런 그 투쟁 이슈로 학생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를 기폭제로 해서 이제 대학가에서 계속 그 남북 학생 이슈를 포함을 해서 통일 이슈가 활성화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그 1988년 6월 2일에 정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통일 논의 개방과 남북 접촉 창구의 일원화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있어서는 민간의 통일 논의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가 않고 정부가 독점하는 방식이었는데 제6공화국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전향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논의 개방과 활성화를 지원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큰 방향의 대북 정책이 전환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제 내에서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는 우리 헌정 질서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분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인 북한과의 접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통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부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정부의 일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접촉 창구는 정부에 맡겨달라는 일원화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통일 논의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운동권에 있어서 반외세 자주화라든지 남한 체제 변혁, 평화 체제 구축, 민중 통일론 이런 것들이 일듯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거를 그 당시 그 통일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85년, 89년도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도 통일 논의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30년 전이지만 48.5%,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50.1%.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상황하고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런 비율들이 좀 엇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모든 거를 제한해야 된다 한 10% 정도까지는 좀 강경한 보수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북 학생 회담에 대해서 뒤에 국회 특위 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그때 당시에 그 88년 13대 국회가 여서야대로 치루어지면서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런 통일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88년 8월 4일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안으로 있는 남북 학생회담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지금 현재 시민사회의 현안을 국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문제 해결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 측에 그런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수, 중도, 진보 진영 각계각층의 진영을 대표를 해서 5명의 참석자가 참석을 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토론을 그때 당시에 12세 시간 정도 뭐 이렇게 치열하게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6월 2일에 말씀드린 그 통일 논의 개방과 대북 접촉 창구 일원화 입장, 이런 그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도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도 정부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도 당국 간의 협상, 대책 수립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나서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내의 자유로운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을 하되 남북 간의 협의는 그 당국에 맡겨달라, 이런 정부 입장이 있었고요. 이런 공감대를 어느 정도 그렇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초부터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국민적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공청회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사회와 직접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6월부터 12월까지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총 250여 회에 걸친 세미나,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통일 문제 관련 설문조사 16,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온 그 여론이라든지 논조, 신문 사회 의견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일 방안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일 방안을 정부의 통일 방안을 총 5가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 지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모두 반영이 된 것을 이 표로 보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지금과 같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통일 방안과 관련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5가지 틀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은 첫 번째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통일로 가는 과도 체제로서 남북 연합으로 통일 방안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통일의 원칙, 자주, 평화,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통일 3원칙도 그렇게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북이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부분은 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과 병행해서 정치 군사 문제에도 적극 협의하고 해결해 나간다.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남북 간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을 한다. 이 부분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용한다.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족 구성원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담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반영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한민족 통일 방안은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가진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 협상 리더십입니다. 아까까지는 그 국민과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소통 리더십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정치 체제에 그 여야 합의의 여야 간의 초당적인 그런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 당시에 그 여서야대로 13대 국회가 개원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여야 동반제 시대를 선언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초당적으로 협의하는 야당과의 협의 체제를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1988년 5월 30일 날 국회 개원을 했는데요. 국회 개원하기 이틀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당 그때 당시에 그 여야 3당 총재죠. 3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한 사진이 거기 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있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삼김시대,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김종필 총재, 이렇게 삼김 총재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여야 지도자 간에 긴밀한 그 정치적인 신뢰를 쌓은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1대1 영수회담도 하면서 하여튼 여야 동반자 관계, 초당적 협력의 그 기반을 마련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야 간의 정치적인 신뢰가 사실은 그때 13대 국회 때에 법안이 굉장히 만장일치로 처리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가 YS 김영삼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이제 DJP 연합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놓고 그 당시만을 봤을 때는 노태우 정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두 개 정부의 미래 권력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7선언에 대해서 77선언 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좀 순서가 조금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지 않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혼재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국민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정치협상 리더십이 무엇이냐 했었어 77선언에 대한 야당의 지지와 초당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치하는데 노력을 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그 야당의 그 통일 방안과도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 총재의 통일 방안, 3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DJ가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했지만 그 북한이 얘기하는 고려 연방제와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고려 연방제는 그 바로 통일 국가를 체제가 다른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지금 DJ의 3단계 통일 방안은 통일 지향의 이런 그 과정, 남북관계 설정을 고민한 흔적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DJ의 남북 대화의 구상도 남북 간에는 당국 간에 남북 간의 대화는 당국 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회담이 있겠고, 민간 차원의 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 이용구 총리는 전적으로 뭐 동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서경원 평민당 의원의 방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유럽 여행 중에 방북을 해서 김일성을 만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1년 후에 이슈가 돼서 공안 정국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북한으로 받은 뭐 5만 불 상당 이 부분에 있어서 뭐 DJ 김대중 총재도 뭐 그것을 알지 않았느냐, 뭐 그 다음에 이런 불고지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총재가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상황으로 끝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도 나중에 회고록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너무 이끄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야 초당적인 협력 분위기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포용적인 정치 협상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서경원 방북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립니다. 제가 너무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갖다가 많은 상황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1988년,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어떻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는지, 그 국민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여야 정치 협상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DJ하고의 통일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그 통일민주당과의 통일 방안에도 그때 당시에 그 통일민주당 한민족 연합체 3단계 통일 방안인데, 대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6원칙 5단계였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89년 8월에는 3원칙 3단계로 굉장히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단순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공유한 이런 정치적인 합의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야당 총재를 비롯한 야당과의 초당적인 그런 협력 노력이 있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40분 가까이 됐는데 1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통일정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1988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노태우 정부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남북 학생회담 이런 현안 이슈를 포함을 해서 그 통일 방안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국제 정세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방안이 발표되기까지 89년 9월 달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좀 넘는 기간까지 12번에 거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위원장은 그 통일민주당 박관영 위원이 했고요. 여기 그 통일 논의가 그동안에 그 정부 주도에서 이러한 그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그 통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 게 이런 통일 논의가 국민적 합의 부분을 요하는 과제라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했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정책이 들어가는 거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뭐 남북관계 발전 특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요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일 문제를 소위 내각제 비슷하게 이제 국회하고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을 했다.
이런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내 대통령의 정치 협상 리더십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부 여당 내에 강경 보수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 그 강경 보수 세력들을 대통령이 제압을 하면서 대화 협상력을 도모해 나갔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정주영 현대 회장이 1989년 연초 들어서 1월 말에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은 그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고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상공부 방부 승인인데 그 당시에는 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이 되기 전이어서 상공부가 그 경협과 관련한 이런 방북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범부처적으로 이런 합동대책반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7선언 및 그 이후 남북 경제인 상호 방문 접촉 허용이라는 그 정부 방침 이후에 첫 번째 경제인이 공개적으로 방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오사카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합의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시베리아 그 부분에 있어 뭐 공동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합작 사업 이런 그 세 개항의 그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 강경 세력들은 지금 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거를 원치를 않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박세직 안기 부장은 그 언론사 그 정치 부장들을 모아놓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 당시 그 정주영 회장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게 좀 친북적인 행태 비난을 하는 친북적인 그런 행태를 한 게 아니냐.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은 뭐 이렇게 위대한 김일성 장군 이렇게 추임새를 하는 그런 비슷한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방북 경협을 잘 추진하고 와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가 북한하고 합의한 이 사항은 사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재봉 대통령 특보는 그 청와대 수석회의 1989년 2월 8일 수석회의에서 이것은 적성국과 불법성을 노출하는 불법 방북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도 불법 방북이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김영갑 총무처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에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제출을 했었고 대통령은 즉시 사표를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는 또 민병돈 육사 교장이 육사 졸업식에서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다. 이런 그 적성국과 동맹국의 이런 개념을 갖다가 혼돈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환상과 착각 이런 그 환상과 착각을 염려한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은 민병돈 육사 교장을 해임을 하고 예편까지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통령의 강경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77선언 남북 교류협력에 찬성하는 그 정부의 중간 우파하고 그 다음에 국보법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 남북 교류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보수 강경 세력의 이런 그 대립 상황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급진적인 통일 논의, 시민사회의 급진적인 통일 논의를 논의에 대한 그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 플러스 또 너무 강경 보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새로운 통일 정책의 방향, 유연한 통일 정책, 전향적인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대야 협상력을 도모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1989년 방북의 논란은 그 정주영 회장의 방북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89년 3월 달에는 그 문익환 목사가 또 비밀 방북을 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북한하고 통일 방안에 대한 공동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수경 그때 당시에 외대 학생입니다. 외대 학생이 그 전대협 대표로서 북한을 무당 방북을 해서 그때 88 서울 올림픽에 대항을 해서 이제 북한이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갖다가 성대하게 열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참여를 해서 한 달간 그 평양에 머무르면서 그 북한 지역에다가도 그런 그 통일 문제를 갖다가 통일 문제를 활성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박철원 그 정책 보좌관도 북한을 89년 6월에 비공개로 방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박철원 그 보좌관은 그 전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그 북한하고의 그 88 라인이라는 비밀 접촉 라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쭉 그 노태우 정부 때도 이어지고 하면서 북한하고의 그런 그 방북 교류가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 방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런 공안 정국을 재수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을 좀 합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로 법으로 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법 제정과 동시에 대통령 기본 지침으로 해서 한 1년간 사실상의 입법 특별 지시로 기본 지침을 운영을 한 바가 있겠고요. 1990년 8월 달에 비로소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이 되면서 교류협력에 대한 법제화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통일 원칙과 관련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 있는데 이 민족 대단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수 쪽에서는 이게 친북 세력들에게 친북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그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거를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을 민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보수 우익의 공감을 사고 보수 우익의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위의 가치를 갖는 이런 그 여론을 반영해서 민주를 원칙으로 해서 8.15 광복절 기념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89년 방북 논란 이 부분이 결국은 정책적으로는 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한 기반과 법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일 협상의 리더십 중에서 여야 사당이 공청회를 통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내용들을 조율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여야 사당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순서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유, 평화, 민주 세 가지의 3원칙으로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 과정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 남북 협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화교류 연합체 구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민족 일국가 통일국가를 완성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한민족 통일 방안에는 공정 공용의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 당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7 선언과 국가보안법 관계를 보시면은 사당의 입장이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너무 대북 정책, 전향적인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묻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의당은 그 남북 관계가 지금 이중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대 관계인 북한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지향적 당일원적인 입장에서 통일지향적인 그 동반자 관계 이런 그 상충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이나 통일민주당에서는 이런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양립이 불가하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신민주공화당은 우리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전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국가보안법이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좀 개정하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989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무단 방북들 그 공안 정국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동법 개정이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됐고 그 전에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청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7조 1항의 찬양 고무의 위헌성 같은 경우 한정 합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하면 합헌이다 이런 판결이 내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서 91년 5월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리더십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그 시민사회하고 국민소통 리더십을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 간의 그 초당적인 협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두 번째 정치협상의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대통령의 의제 설정 리더십이라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도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제 설정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마지막 의제 설정 리더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앞에 부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77 선언 부분에 있어서 77 선언을 통해서 통일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냈고요. 그 이전에도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민족 자존의 시대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시대다. 그 다음에 통일의 길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더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북방 정책과 관련이 되는 북방 대륙 국가와도 교류의 길을 트는 게 통일을 향한 관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고, 이런 그 새로운 통일 정책 방향은 그 통일원 업무 보고에도 반영이 돼서 북한 자료 개방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국민 여론 수렴, 아까 그 250여에 걸친 거, 그 다음에 그 16,000명의 설문조사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그 업무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88년도에 해나가겠다는 그런 업무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가 이때 당시에 추진을 해서 89년에 개설이 되었고, 이거는 지금 그 북한 자료센터 국립도서관에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계기별로 해서 메시지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8 한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개설이 된 남북 연락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박철원 그 안기부 특보와 한시의 그 노동당 부부장 간에 1985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판문점에서 비밀 접촉을 갖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박철원 그 회고록에도 나오지만은 그 총 42회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33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9번을 했다고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에만 해도 4월, 6월, 8월, 10월, 12월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비밀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권위주의적인 시절이기도 했고, 남북 관계가 정책적인 의미에 있어서 전환을 가져오는 데는 좀 미흡을 하긴 했지만, 이런 그 비밀 접촉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과거의 연결 통로가 남북 간에 이어져 온 이런 측면이 사실은 그 1988년에 그 올림픽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7.7 선언을 할 수 있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 이후에 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의 있게 보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 상황이 부침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다음 단절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밀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남북 간에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이어져 온,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자그마나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해서 남북 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가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참고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그 7.7 선언이 나옵니다. 7.7 선언을 통해서 통일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7.7 선언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그 노태우 정부의 국정 지표가 4개가 있는데, 민주화합, 균형 발전, 그리고 민족 자존, 통일 번영입니다. 이 4개 지표 중에서 2개를 7.7 선언이 반영을 해서 그만큼 그
굉장히 노태우 대통령이 그 통일 문제에 있어서 공을 들이고 있다. 통일 문제에 그런 그 대화 의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고자 그 기반을 닦아 나가고자 했고, 그 다음에 한민족과 함께 번영을 해 나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 5월 초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통일원과 외교부가 구체화 작업을 해 나갔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서 77 선언 6개 항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북 간의 왕래 문호를 개방한다,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교육 개방을 한다, 그 다음에 북한 민족 경제 균형 발전뿐만 아니고 북한이 서방과도 비군사적 교역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국제사회에서 대결 외교를 종결을 한다. 상호 협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특별 형식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국민의 선언이다. 이렇게 이용구 장관이 설명을 한 바가 있겠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시대 정신, 탈냉전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남북 대결 시대를 청산을 하고 남북 개방을 유도하면서 남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을 하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77 선언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하고 그 밑에 보면은 통일 외교 정책의 기조 전환으로 크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고 선의의 동반자로 이렇게 보고서 그 북한하고 이런 그 민족 공동체를 먼저 사회문화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그 이정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민족에 기반해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남북 간의 지나친 격차 이런 것들은 통일의 장애 요소가 된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마냥 이렇게 화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힘이 우세해야 된다. 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보수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깔고 거기에 현실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흡수나 적대 관계로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도 않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경제 사회 그런 그 개방 참여에 협조를 하면서 우방과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간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나흘 후에 이제 조평동 성명을 통해서 이런 그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이다. 그래서 군축부터 해야 된다 하는 군사 문제 우선 해결의 입장을 되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연석회의, 8.15 학생회담을 보장을 해라 하면서 통일전선의 그런 공세도 여전히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7 선언이 있고 나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부 초반에 민주화 더불어서 통일운동이 활성화가 됐는데 정부의 조치도 그런 통일운동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굉장히 군사작전 하듯이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월 달에만 하더라도 다섯 개가 뭐 10일 경우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북 학생회담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북 교육 당국 회담을 제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향적인 대북 외교 시책을 7월 16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북 비난 방송 중지 조치를 19일 날 했고, 그 다음에 19일에 같은 날 해방 전에 문학, 음악, 미술 작품 규제 같은 것도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북한 공산권 자료 개방 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의 변화 가능성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아까 그 정주영 회장의 방북을 견인한 그 대북한 경제 개방 조치 발표를 경제부총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은 1988년에는 그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였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직후에 10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이때는 이제 남북이 그 유엔 총회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비회원국으로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이 제안으로 해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도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화해, 평화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88 올림픽과 관련해서 지금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88 올림픽 때 저희가 2002년 축구 월드컵 때도 4강에 들어갔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제일 좋은 성적 4등을 했습니다. 4등. 저희가 금메달 12개로 4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 대회가 되고, 그 다음에 84년 LA 올림픽이 또 서방 중심으로 반쪽 대회가 되고 했는데, 그 이후 그 88 서울 올림픽이 그런 반쪽 대회 탈냉전 상황을 반영을 해서 온전한 그 올림픽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등을 한 국가가 소련입니다. 금메달 55개. 근데 2등을 한 국가가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게 참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동독입니다. 동독이 금메달 37개로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인 미국 36개, 한 개 차이로 3등을 했고, 우리가 4등을 했고, 5등이 공교롭게도 이제 서독이 금메달 11개로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올림픽 성과로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회주의권이 뭐 국가체육 융성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공들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동독이 88년도에 이렇게 세계 올림픽에 2등을 한 이런 국력을 가진 나라였었는데, 1년도 안 돼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통일은 역사가 주는 선물이다, 그때 얘기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물론 동서독 간의 그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 교류협력 활성화 등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도 남북 통일을 이루려면은 굉장히 독일 통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많은 그 노력과 공을 들이고 축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 생각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법 제도적으로 정말 체제적으로 차분히 그런 통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고,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향적인 그 대북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 남북 경제력 격차, 남북 국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시간이 이제 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까지를 하더라도 북한이 앞선 경우가 있었고요. 70년대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80년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8년 올림픽 때는
GNP하고 1인당 GNP가 6.6배, 4.1배 그래가지고 계속 벌어지기 시작해서 최근 2023년에는 이게 근 45배, 그 다음에 1인당으로는 31배 이렇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력 차이로는 사실은 이제 경제력 격차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남북 간에는 뭐 경제력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정전 체제이고 하기 때문에 정치,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서 북한이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게 이제 북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태우 대통령의 그 의제 설정 리더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아까 그런 남북 간의 그런 비밀 접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88 올림픽, 경제력 격차 이런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그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해서 줄기차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총 8번을 했고요. 한두 달에 한 번꼴씩 제의를 한 상황이고, 이런 남북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북한도 이거 뭐 호응 아닌 호응을 했는데요. 김일성이 1988년 그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평양에서 있었던 기념 연설에서 그 전에도 뭐 많이 인용이 되긴 했었지만은 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일방을 압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공존의 원칙에서 해야 되고, 남북 대화는 통일을 위한 근본 문제부터,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불가침 선언을 채택을 하고 두 제도 하에 통일국가 연방정부, 북한의 고려 연방제 그거를 세우거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양 방문을 환영을 한다. 다만 그 최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이 실현이 되도록 조건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런 그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본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그 공식적인 반응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남북 회담 현황을 보면은 88년에는 그 남북 국회 회담만 이제 준비 접촉으로 해서 8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89년에는 그 고위급 접촉을 비롯해서 분야별 뭐 체육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14회 개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90년대 들어서 가지고 고위급 회담, 총리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죠? 1시간 15분이나 됐네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상황 과정과 발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통일 방안을 미리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도 통일 방안에 있어서 50 때도 민족화와 민주통일 방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남북연합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한 연합이냐, 이런 체계화가 좀 미흡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서 하나의 통일 방안으로 완성을 해서 89년 9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이건 두 개의 조선 분열 방안이다 해가지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노태우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 보여주었던 통일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역대 대통령 통일 리더십으로 해서 8시 15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이런 그 대통령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6.25 전쟁을 겪은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래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 회복의 대상으로 북한을 봤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3공화국까지는 그랬다가 유신 헌법을 통해서 그때 이제 뭐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든지 이런 그 통일의 문제를 갖다가 뭐 북한하고 그 7.4 남북 공동 성명도 하기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을 바뀌고 하면서 대통령의 임무로서 평화적인 선실 의무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이때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북한의 4공화국과 비슷하게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북 간에 이렇게 민간의 통일 논의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북한의 고려 연방제에 대응한 이 방안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 대북 우위 견지하에 북한의 개혁 개방 변화를 유도를 해서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이 이 통일이 90년에 되고 해서 독일 통일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여파를 북한에 확산을 시켜서 개혁 개방화 체제로 유도한다. 체제 경쟁은 종식이 되었다. 뭐 이런 입장에서 그 아까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단계를 명확하게 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계기를 만든 게 이때고,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노태우 정부 때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IAEA 사찰을 받아가지고 사찰 문제로 해서 좀 1차 북핵 위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 김일성과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뭐 역사의 가정을 두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때도 보수 정권이 자연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북핵 문제도 결국은 뭐 IAEA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하나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 북한도 어쨌든 IAEA 탈퇴 하면서 뭐 위기를 일으키기는 했었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남북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김일성 사후에도 이제 북핵 문제는 이제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전이 되는 측면이 있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양바퀴 남북 간의 남북 주도 남북 당사국 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보태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도 같이 해 나가면 북핵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그 역사의 가정을 한번 오늘 해봅니다. YS 때는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서서는 그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소위 햇볕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선평화 후 통일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추진한 대북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부분들은 쭉 보시면 알겠고요. 이때 당시에는 아까 정주영 회장이 1990년에 북한을 다녀와서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비로소 DJ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금강산 사업이 98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김대중 정부는 YS 때 저희가 YS 말에 IMF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는 제일 첫 번의 국정 과제가 이제 이런 그 IMF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닥이 극복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조금 이제 DJ 정부 중간 정도에 열리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DJ 정부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IMF를 겪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남북 관계의 상황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오랫동안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아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로 평화 번영 정책을 평화 번영 정책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그 다음에 한반도를 벗어나서 동북아의 공동 번영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된 이런 그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는 초반에 대북 불법 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박철원의 비밀 협상 창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축척의 개념이 있었다고 보면은 DJ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 정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릴레이 경기로 보면 자연스럽게 바톤이 넘겨져서 이어지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은데, 여기에 이제 대북 불법 송금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 그때 당시에 그 정상회담 대가 4.5억 불을 현대가 그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북한에 줬는데 그 중에 1억 불이 뭐 정부 지원금도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런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그 남북 관계의 부분에 좀 저 시기를 놓친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북핵 문제도 그때 당시에 육자 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9.19 공동성명이니 뭐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했지만, 또 결국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통해서 좀 더 진전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북핵 문제 병행도 진행을 해 온 상황인데, 그 부분이 조금 그 마지막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그 거의 정권 막바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007년 10월 14선언 10월 4일에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너무 늦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 아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다시 이제 보수 정권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 북핵 문제가 워낙 이슈화가 된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상생 공영 정책이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 핵심을 이루는 비핵 개방 3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비핵화로 나서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여튼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한 이러한 정부로서 있었고, 이때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박광자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어져 온 금강산 사업도 이제 그 10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되는 2008년 7월에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관해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하면서 이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이런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통일 항아리, 통일 모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통일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보시면은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때 뭐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통일 대박 이런 기조하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소위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이끌었고 한데 뭐 기억나시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폐막식 계기로 해서 북한의 3인방 뭐 황병서, 최령해, 김영건 이렇게 온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들어선 지 한 2-3년 되는 그런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정은도 권력 기반이 그렇게 탄탄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때 당시 당국자 입장에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북핵 문제 이 부분은 계속 북한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제 4차 핵실험 등을 통해서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해가지고 개성공단까지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이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트럼프 김정은 간의 굉장히 험악한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남북 간의 이런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들어섰고, 남북 간뿐만 아니고 미북 간에도 트럼프 김정은 그 처음으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북핵 문제도 좀 진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2018년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북 간에도 통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그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가닥이 잡히지 않느냐, 뭐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에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그렇게 끝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가 사실은 이제 촘촘히 이어져 온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이제 비핵화로 나와야 그런 부분들이 풀리는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선언이라든지 합의만으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됐겠고, 그런 것들이 참 앞으로도 그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다시 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해서 미북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큰 틀에서 풀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그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저희가 잘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북핵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 있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조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8.15 독트린 자유통일론 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조금 뭐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은 또 거기에 더해서 핵 고도화를 이루면서 이제 남북 간은 적대적인 그 두 개의 국가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남북 간의 적대가 굉장히 이렇게 전쟁 직후의 상황으로 후퇴한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그 남북 문화를 경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분단과 통일 이 와중에 지금 통일 쪽으로 많이 왔다가 다시 또 분단 국면으로 좀 후퇴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통일 리더십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작년에 그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총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에 대해서 1등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10등까지는 노태우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프레임이 좀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쭉 해서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을 드린 그 노태우 대통령의 순위는 사실은 0.4% 10위에 그칩니다. 10위. 그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물론 뭐 대통령이 다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좋아하는 대통령을 물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상위권으로 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래도 시대 정신을 잘 반영을 하고 내부적으로 강경 보수 세력들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이렇게 친북적인 그런 부분들도 제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향적인 전향적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일 정책 국민적 합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북 통일 정책은 권위주의 시대는 아니지만 아직도 대통령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만 그치면은 안 되고 대통령이 그 시대정신 역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천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거를 발휘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 세력의 초당적 협력,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의 지지와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런 정책들이 추동력과 정책적인 자율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국민 통합, 그 다음에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비로소 더 큰 대한민국 통일 한반도라는 미래의 꿈이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 문제는
물론 뭐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진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그거 모든 거를 다 통할하는 힘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국내 정치다. 이렇게 오늘 제 소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